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뭘 하며 보내야 할지 막막하고 옆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외롭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드신 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늙으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둘이라서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둘이라서 더 외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몰라줄 때 그게 제일 서럽고 외롭지 않으신가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다고요. 한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의 부모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그 역할을 해내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지금 나로서 행복한가? 라는 질문 앞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75세 김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면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이 보이고 일어나면 또 하루 종일 남편과 마주 앉아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가 하는 일마다 간섭했습니다. 그 반찬은 왜 그렇게 만들어? 설거지는 왜 그렇게 해?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답답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어느 날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싶은데? 김명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게 문제였다는 걸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인생 후반전을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홀로 꿀맛 인생 설계의 7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도 따로 국밥이 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유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심장이 뛰는 순간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새롭고 가벼운 인연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만의 안식처를 꾸미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배움과 성장을 계속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7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배우자가 있든 없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 든 부부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2가지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매일같이 부딪히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하고 탄식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잔소리하고 리모컨 하나, 반찬 하나에도 싸움이 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난 혼자서는 못 살아 하며 배우자의 뒷모습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기 싫다 하면 나도 덩달아 안 나가고 아내가 없으면 밥 차리기도 못합니다. 배우자의 스케줄이 곧 내 스케줄이고 배우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 부부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너무 붙어서 괴롭고 다른 한쪽은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가 겪는 문제의 핵심 뿌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산다는 분들은 너무 붙어 있어서 지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 못 산다는 분들은 평생을 배우자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곧 나였고 배우자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둘 다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나이 들수록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상호 의존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에게 너무 기대다 보니 내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68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은퇴 전까지 박철수 씨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내는 집안일과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요. 각자 할 일이 명확했던 시절에는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가끔 만나 밥 먹고 영화 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서로 간섭할 시간도 없었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보이고 점심 먹을 때도 아내가 보이고 저녁에도 아내가 보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여행도 다녀오고 맛집도 다녀오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할 게 없어졌습니다. 여행은 자주 갈 수도 없고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매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한테 관심이 갔습니다. 아내가 뭐 하나 궁금하고 어디 가나 신경 쓰이고 왜 그렇게 하나 참견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참았지만 석 달, 6달 지나니까 폭발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이래요? 50년 살면서 이런 적 없었잖아요. 나도 내 인생 있어요. 박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냥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내나 싶었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5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감시자처럼 따라다니니 답답한 겁니다. 이 부부는 결국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잘못이 없어요. 다만 각자의 공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상담사는 박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은퇴 전에 무엇을 좋아하셨나요? 박철수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등산을 좋아했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고 친구들과 바둑 두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시작해 보세요. 아내분 없이요. 박철수 씨는 의아했습니다. 부부는 뭐든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각자의 시간이 더 중요해요. 같이 있어도 각자 할 일이 있어야 해요. 박철수 씨는 반신반의하며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산에 오르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나무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주 2회 등산하고 주말에는 사진 찍으러 다니니까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아내한테 간섭할 시간도 없었고 궁금할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사진 찍으러 갔는데 이런 풍경을 봤어.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나가니까 집안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6개월 후 박철수 씨 부부는 다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각자 시간을 갖고 나니까 오히려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신기하죠? 상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부부는 나이 들수록 따로 국밥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부부가 떨어져 살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되 각자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인생을 살되 각자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느슨한 연결, 그게 훨씬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인생 후반기는 나 자신을 위한 보너스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썼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돌려야 할 때인 거죠.
고슴도치 두 마리가 겨울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붙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답답합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행복한 노년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며 살았다면 그 순간 내 인생도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나만의 인생이 탄탄하게 있다면 슬픔은 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이건 비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한나란 씨의 돌아가시는 부부는 흔치 않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혼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나만의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도 나로 살고 혼자가 돼도 당당한 나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로 국밥처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2시간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산책, 취미 활동, 친구 만남, 뭐든 좋습니다. 배우자 없이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50년을 붙어 살았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이 어색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한 달만 지나면 익숙해지고 3달 지나면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이 됩니다. 둘째, 집안에 각자의 공간을 만드세요. 방이 여러 개 있다면 각자 방을 쓰는 게 좋습니다. 방이 하나뿐이라면 구석이라도 나눠서 각자의 공간을 만드세요. 여기는 남편 공간, 여기는 아내 공간. 서로의 공간은 허락 없이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식사 시간도 때로는 따로 하세요. 매 끼니를 꼭 같이 먹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점심은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녁만 같이 먹어도 됩니다. 아니면 주중에는 각자 먹고 주말에만 같이 먹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먹고 싶을 때 먹는 밥이 맛있지 억지로 먹는 밥은 체합니다. 넷째, 여행도 때로는 따로 가세요. 남편은 등산 여행, 아내는 친구들과 온천 여행. 각자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겁니다. 평생 맞춰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따로 갔다 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 그게 또 재미있습니다. 다섯째, 경제도 어느 정도 독립하세요. 공동 계좌도 있어야 하지만 각자 쓸 수 있는 돈도 있어야 합니다. 용돈이라고 해도 되고 개인 계좌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배우자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옷 한 벌 살 때마다 허락받아야 한다면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여섯째, 서로의 일정을 일일이 보고하지 마세요. 어디가? 뭐 해? 언제 와? 이런 질문을 매번 할 필요 없습니다. 성인 자녀한테도 안 물어보는데 배우자한테 왜 물어봅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면 큰일 아니면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와서 오늘 이런 일 있었어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일곱째, 배우자의 취미를 억지로 따라하지 마세요. 남편이 등산 간다고 아내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요가한다고 남편도 할 필요 없어요. 각자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건강합니다. 억지로 따라하면 나중에 서로 짐이 됩니다. 자, 이제 따로 국밥처럼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번엔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나의 자유를 되찾으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 말, 이제는 그저 소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신가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즉,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율성은 행복의 핵심이 됩니다. 평생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72세 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순이 할머니는 평생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짧은 머리를 싫어해서 긴 머리를 유지했고, 남편이 바지를 싫어해서 늘 치마만 입었습니다. 남편이 화려한 색을 싫어해서 검정, 회색, 베이지만 입었고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남편이 싫어해서 못 갔고, 취미 활동하고 싶어도 남편 눈치 보느라 못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아니? 정순이 할머니는 멍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래요. 평생 남편 기준으로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하루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봐. 남편 생각은 완전히 지우고. 다음 날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평생 꿈꿔왔던 걸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짧은 머리로 자르고 백화점에 가서 진분홍 코트를 샀습니다.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죠. 그 코트를 입고 거울을 봤는데 눈물이 났답니다. 평생 내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었구나 싶었대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왜 잘랐어? 그 코트는 뭐야? 정순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서요.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그날 이후 정순이 할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서예 학원도 등록하고 입고 싶은 옷도 사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행복해 보이니까요. 1년 후 정순이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 활력이 생겼고 뭔가 당당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젊어졌어? 정순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찾았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선택의 자유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맘대로 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연구 결과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한 요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방 꾸미기, 식사 시간, 여가 활동 등 작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직원들이 모든 걸 결정해 줬고요. 18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그룹은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행복도가 올라갔으며 심지어 사망률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나만의 선택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작은 선택마저 남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정해.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는 겁니다. 대신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이게 좋아. 오늘은 이렇게 해볼래? 점심 메뉴, 입을 옷, 산책 코스, 뭐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을 다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기 싫은 부탁, 가기 싫은 모임,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거절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행복한 나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어색할 겁니다. 평생 그래, 알았어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절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존중해 주더라고요. 셋째,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쓰던 시간과 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을 쓰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번 돈 당연히 쓸 권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나 자신에게 쓰는 돈과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출입니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한테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넷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산책,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영, 일요일엔 교회 가기. 이렇게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서 하는 일들이 쌓일 때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됩니다. 나만의 루틴은 내 인생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울 이유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악기 배우기, 뭐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해줍니다. 여섯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평생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불편해요. 나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일곱째,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평생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썼잖아요.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세요. 실수해도 되고 서툴러도 되고 못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의 자유를 되찾으셨다면 이제는 그 자유 속에 삶의 불씨를 다시 살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심장이 뛰는 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 최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던 일 있으신가요? 집중하다 보니 해가 지고 밥 먹는 것도 잊고 그냥 계속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그런 거요? 젊었을 때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젊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 가면 할 일이 있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몰입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아이들 독립하고 나면요.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길고 시간이 안 가고 무료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결 따로 국밥과 연결이 됩니다.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할 게 없어서입니다. 배우자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당신 뭐 해? 어디 가? 언제 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입니다. 자신이 몰두할 게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집착하는 겁니다. 반대로 배우자한테 완전히 의존해서 사는 분들은 어떤가요?
배우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혼자서 뭔가 해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같습니다.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국밥으로 시간을 확보만 해놓고 그 시간에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배우자한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배우자가 방해가 됩니다. 나 좀 혼자 있을게.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66세 이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영수 씨는 은퇴 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를 시시콜콜 간섭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외출할 때도 따라 나서니 아내는 답답해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든지 해요. 왜 날 따라다녀요? 이영수 씨는 섭섭했습니다. 나는 할 게 없어서 그렇지. 참다 못한 아내가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봤고 강권으로 이영수 씨는 마지못해 사진반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카메라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 과제로 동네 사진을 찍으러 나갔는데 나무, 꽃, 고양이 등을 찍다 보니 3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다음 날도 촬영하러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이영수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찍을까 생각하며 사진 정리하기 바빠 아내를 따라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같이 장 보러 갈래요? 물어도 아니, 나는 오늘 사진 찍으러 갈 거야 라고 답할 정도가 됐습니다. 6개월 후 이영수 씨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출사를 나갔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아내가 언제 들어와? 라고 물어볼 만큼 행복한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따로 국밥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는 겁니다. 배우자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걸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 무언가를요. 따로 국밥처럼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장 뛰는 순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젊었을 때 좋아했던 걸 다시 시작하세요. 20대, 30대 때 뭘 좋아하셨나요?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운동하기 뭐든 좋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둘째, 완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평생 해보지 않은 것, 상상만 했던 것, 이제 해보는 겁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춤추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처음이라 서툴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면 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세요. 등산, 걷기, 수영, 요가, 댄스,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운동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갑니다. 재미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넷째, 창작 활동을 해보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요리, 뭐든 좋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큰 성취감을 줍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창작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작은 예술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기 쓰기도 창작이고 요리하기도 창작이고 정원 가꾸기도 창작입니다. 다섯째, 배움을 계속하세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청춘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걸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 정보, 역사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여섯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복지관 봉사, 급식소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뭐든 좋습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내가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일곱째, 소소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커피 내려 마시기, 꽃에 물 주기, 산책하며 사진 찍기,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행복이 됩니다. 거창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행복들을 모으다 보면 그게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한 가지를 더한다면 진짜 꿀맛 같은 인생이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비결은 새롭고 가벼운 나만의 인연을 만드세요.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면 충분하다고 하시죠. 그런데 심리학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활력을 주는 것은 매일 얼굴을 맞대는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때때로 만나 가볍게 차 한 잔 나누는 약한 연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약한 유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 같은 끈끈한 관계는 많은 기대와 책임을 동반하지만 가벼운 관계는 부담 없이 순수한 즐거움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만나는 지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동네에서 인사만 나누던 사람, 이런 약한 연결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적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인연들은 다릅니다.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신선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만나면 무슨 얘기하시나요? 옛날에 우리 그랬지. 누구 아프다더라, 누구 돌아가셨다더라. 대부분 과거 얘기나 건강 얘기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들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건 정말 재밌네요. 다음 주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현재와 미래 얘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얘기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볍고 활력이 생깁니다. 69세 강미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서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같은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탁구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사생활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탁구 치고 잘 치시네요.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이런 가벼운 대화만 했습니다. 강미숙 할머니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면 편해요. 부담이 없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탁구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확 줄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간식이라고 부릅니다. 깊고 의무감 있는 관계가 정식 식사라면 가볍고 짧은 만남은 간식입니다. 정식 식사도 중요하지만 간식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간식이 더 자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친한 친구가 많은 것보다 다양한 수준의 인간관계를 가진 것이 외로움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벼운 관계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주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벼운 관계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했던 인연이 나중에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세요. 등산 모임, 사진 동호회, 독서 모임, 노래교실, 뭐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이, 직업, 학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둘째,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세요. 매일 산책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볍게 인사만 해도 관계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날씨 좋죠? 이런 간단한 대화가 쌓이면 나중에는 친구가 됩니다. 셋째,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대학에서 하는 시니어 강좌, 온라인 강의 모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이 배우는 동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관계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급식소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도서관 봉사, 뭐든 좋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선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잘 쓰시잖아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네이버 카페, 유튜브 댓글, 이런 곳에서도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고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거리와 시간의 제약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섯째, 먼저 다가가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연락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일곱째, 깊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은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나 너무 자주 만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오히려 오래 갑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배우자한테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취미, 나만의 사람들. 이것들이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나게 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깊어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그 활동 함께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면 됩니다. 배우자 있든 없든 나는 나대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돌아가는 집, 그곳도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회사,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집은 그저 잠자고 쉬는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하루의 70%, 80%를 집에서 보냅니다. 그러니 집이 어떤 공간인가가 남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방치합니다. 나 혼자 사는데 뭘 꾸며? 이제 늙었는데 돈 들여서 뭐 해?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며 낡은 가구, 오래된 커튼, 어두운 조명 그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우울해집니다.
집이 우울하면 사람도 우울해지는 법입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 연구에서 주거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밝고 정돈된 집에 사는 분들은 우울감이 적었고 어둡고 어수선한 집에 사는 분들은 더 깊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우리의 기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어두워지고 밝은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73세 조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조은희 할머니는 남편과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다는 걸요. 벽지색, 가구, 커튼까지 전부 남편의 선택이었습니다. 조은희 할머니도 처음엔 의견을 냈지만 당신은 집에 관심도 없잖아. 그냥 나한테 맡겨. 라는 말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의견을 접어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나 드렸어요. 다음 주까지 집안에 할머니만의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아도 됩니다. 조은희 할머니는 낡은 베란다를 청소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화분 몇 개를 사서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만의 안식처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상담 때 조은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거기 앉아 커피 마시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공간이 주는 힘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건 내 공간이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집이 더 나를 위로해줘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따뜻하게 반겨줘야 외롭지 않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 좋아하는 사진 한 장, 폭신한 방석 하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집을 나만의 성으로 만듭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만의 안식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집을 밝게 만드세요. 어두운 집은 우울하게 만듭니다. 커튼을 열고 조명을 밝게 하고 가능하면 밝은 색의 벽지나 페인트를 사용하세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은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도 시키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집 안 공기가 상쾌해집니다. 둘째, 정리정돈을 하세요. 어수선한 공간은 마음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물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나이 들수록 물건은 줄여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물건이 적으면 청소도 쉽고 공간도 넓어 보이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셋째,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꾸미세요. 남보기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로 꾸미는 겁니다.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소품. 내 취향이 반영된 공간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싼 걸로 꾸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꽃병 하나, 예쁜 쿠션 하나만 있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넷째, 편안한 가구를 배치하세요. 나이 들수록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푹신한 소파, 등받이 좋은 의자, 높이 조절되는 침대.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가구 하나 바꾸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사용하는 거잖아요. 편한 가구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행복합니다. 다섯째, 나만의 특별한 코너를 만드세요. 독서 코너, 차 마시는 코너, 취미 활동하는 코너. 집 안 어딘가에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거실 한 귀퉁이라도 좋고 베란다 한쪽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섯째, 향기와 음악을 활용하세요. 좋아하는 향초를 피우거나 아로마 디퓨저를 놓거나 꽃을 두세요. 좋은 향기가 나는 집은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집안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클래식, 가요, 트로트 뭐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일곱째, 식물을 키우세요. 화분 몇 개만 있어도 집이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식물은 키우는 재미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매일 물 주고 잎 닦아주고 자라는 모습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식물과 함께 사는 집은 외롭지 않습니다. 배우자 있든 없든 가족 있든 없든 나만의 안식처는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나는 온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남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그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혼자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로운 노년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세요.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거나 배우자 눈치 보거나 이건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77세 윤석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쓸 돈이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부부 공동 계좌로 들어갔고 쓸 때마다 아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 먹으려 해도, 친구 만나 밥 먹으려 해도, 취미 생활 하려 해도 항상 아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게를 꼼꼼히 관리하는 성격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윤석진 할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70평생 살아왔는데 커피 한 잔도 맘 편히 못 마시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요. 주 3회 동네 편의점에서 4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게 완전히 자기 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돈. 그 돈으로 커피도 사 먹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책도 사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6개월 후 윤석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졌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행복해 보이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돈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요.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그게 온전히 내 돈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개인 용돈을 확보하세요. 연금이든 저축이든 부부가 함께 쓰는 돈도 있어야 하지만 각자 쓸 수 있는 돈도 있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서로 합의해서 정하세요. 그 돈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뭐에 쓰든 아내가 뭐에 쓰든 묻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마세요. 둘째, 가능하면 소일거리를 하세요. 꼭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몸 건강하면 뭔가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 가게, 경비, 청소 뭐든 좋습니다. 일을 하면 돈도 벌고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도 들고 하루의 리듬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내가 번 돈이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셋째, 저축 습관을 유지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저축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게 뿌듯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마세요. 남보기 좋으려고 체면 지키려고 이런 이유로 돈 쓰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세요. 그게 현명한 소비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여섯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나이 들어서 가장 큰 지출이 뭔지 아시나요? 병원비입니다. 건강하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일곱째, 보험과 연금을 잘 활용하세요. 노후 대비 보험, 연금 이런 거 잘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상담받아서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세요.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덜 불안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있어야 진짜 자유로운 노년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돈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비결입니다. 일곱 번째 비결은 배움과 성장을 계속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움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청춘입니다. 80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75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샀습니다. 자식들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니까 배워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버튼도 많고 메뉴도 복잡하고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느린지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석 달 동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만 겨우 했는데 이제는 사진도 찍고 영상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영어 회화 강의를 발견한 겁니다. 젊었을 때 영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76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영어를? 뭐에 쓰려고?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쓸 데가 있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 80세 김영희 할머니는 간단한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 안내도 해주고 영어로 된 노래도 부릅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8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해줍니다. 배우는 순간만큼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대든 80대든 배우는 사람은 똑같이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구청, 복지관, 도서관, 대학교 여러 곳에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악기, 미술, 요리 정말 다양합니다. 대부분 무료거나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둘째,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세요. 유튜브,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요즘은 정말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내 속도에 맞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반복해서 들으면 되고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셋째, 독서를 하세요. 책은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역사, 철학, 과학, 소설, 에세이, 뭐든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으세요.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 과정이 배움입니다. 도서관 가면 책도 공짜로 빌릴 수 있고 조용한 공간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이제는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정보 검색, 쇼핑,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취미를 배우세요. 악기, 그림, 서예, 댄스,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면서 배우는 게 목적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 배우세요. 같이 배우는 동료들에게도 배우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웁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움에는 스승과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물어보고 열심히 배우세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받습니다. 일곱째, 가르치는 것도 배움입니다.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손주들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내가 아는 걸 나눠보세요. 가르치는 것도 또 다른 배움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 들어도 마음은 젊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세요.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노년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부부도 따로 국밥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붙어서 숨막히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행복한 노년 부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나의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평생 의무와 책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 삶의 운전대를 되찾아 가세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세 번째, 심장이 뛰는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취미든 봉사든 창작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를 잊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롭고 가벼운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깊고 무거운 관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볍고 부담 없는 관계들이 오히려 삶에 활력을 줍니다. 동호회, 모임, 이웃,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나만의 안식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하고 충전하고 회복시키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 내 취향이 담긴 공간을 만드세요. 여섯 번째, 경제적 자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 그게 자유의 시작입니다. 가능하면 소일거리를 하고 저축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일곱 번째, 배움과 성장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성장하는 기쁨, 이게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역할만 하며 살고 있는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남은 인생에서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돈인가, 건강인가, 관계인가, 자유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세 번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공간 만들기, 새로운 취미 알아보기, 동호회 검색하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겁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없어도 나는 나로 살 수 있습니다. 60년, 70년, 80년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때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신나게, 여러분만의 꿀맛 같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충분히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